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하나만 먼저 들어보세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17% 손실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고객들의 평균 매수가 89,000달러인데 비트코인 가격 지금 75,000달러대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난 14일, 15일 단 이틀 동안 블랙록은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비트코인에 더 집어넣었는데요. 손실 구간인데 손절은커녕 오히려 더 매수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똑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런 장면들이 평범한 투자자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보통 평균 단가가 가격이 내려가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자연스럽게 팔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추가 매수는 더 확실한 시점까지 미루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블랙록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 한 번의 실수나 아니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블랙록이 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오늘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누적 순유입액 571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 전부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금액 중에서 블랙록 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입니다. 시장의 절반을 한 회사가 들고 있는 건데 블랙록의 총 보유량은 지금 593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블랙록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멈추지 않는 걸까요?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건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는 평소에 저점 매수 철학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렴해 보일 때 오히려 더 산다는 원칙인 거죠. 근데 이 원칙을 실제로 5억 달러 규모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를 저점 근처로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그 행동 자체는 분명히 보입니다. 손실 구간에서 팔지 말고 오히려 더 샀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블랙록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거물 골드만삭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새로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을 했고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커버드 콜 전략을 쓴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매 달마다 일정한 수익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월가가 비트코인을 보는 시선들 대체로 위험한 신종 자산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말씀드리자면 사고 파는 대상이었죠. 근데 커버드 콜 방식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을 꾸준히 보유하면서 그 위에서 정기적인 수익을 뽑아내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월가가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 보유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팩트고요. 이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월가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만 뛰어든 게 아니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들이 내세운 수수료가 0.14%입니다. 일반적인 펀드 수수료가 보통 1% 안팎이다.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수익을 포기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출시 6거래일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끌어모았고 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싸게 내놨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시장의 점유율을 먼저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흐름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블랙록은 손실을 감수하고 더 사고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상품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짜고 모건 스탠리는 수수료를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고객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거. 이 세 회사가 하는 행동은 다르지만요. 방향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이건 단기 장사꾼의 행동이 아니에요. 최소 몇 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실제로 돈이 걸린 예측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걸고 비트 가격을 예측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올해 연말 비트 가격이 10만 달러 도달할 확률 34%였는데 지금은 37.5%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 크지 않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실제 돈이 걸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건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알트코인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같은 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6,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 특히 XRP 그러니까 리플 현물 ETF에는 약 1,7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건 2달 만에 최대 규모인데 라쿠텐페이가 리플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요. 다만 기관 자금이 한 종목에만 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흐름만큼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지금 이 75,000달러대 구간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매집하기 정말 좋은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먼저 블랙록이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더 내려갈 위험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고, 둘째로 골드만삭스가 장기 보유형 상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쌓일 거라는 판단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홀더로서 가지셔야 될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단기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손실을 보는 건 블랙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행동들을 팩트로 보세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가 진짜 신호겠고, 여기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드리자면요. 미국 월가의 가장 큰 돈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기 수익을 포기해서라도 자리를 잡으려는 경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 이 두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매집의 끝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월가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들, 그들이 보고 있는 최종 도착지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다음 영상 통해서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해둔 목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숫자가 왜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 댓글로도 많은 글들을 적어주고 계십니다. 이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의 큰 흐름보다는 너무 리플에만 집착하고 리플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꼈어요. 먼저 리플이 아주 조금씩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100원, 200원 정도 오르고 내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000원이었던 리플이 5% 올라서 2,100원이 되고, 이렇게 100원 정도의 신경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알트 시장이고, 오히려 빠르게 알트들로 회전시켜가지고 리플 평단을 500원, 700원이라도 더 낮출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지금 알트 불장 시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알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매번 내가 원하는 시장, 원하는 상황들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알트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얼마나 코인으로 수익을 잘 내고 또 리플의 평단을 잘 낮춰놓을 수 있느냐가 지금 시장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 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호재는 넘쳐납니다. 지난 3월달에 SEC가 XRP를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죠. ETF도 이미 7개나 나와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대형 제휴까지도 맺으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떤가요? 오히려 아직도 2,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 리플 홀더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XRP가 오늘 기준으로 2,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당시 4,900원까지 상승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아직도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진 상황이죠. 올해 1분기 시점만 놓고 보면은 8년 만에 가장 안 좋은 분기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월달 XRP 디지털 상품 분류라거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놓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ETF 쪽도 마찬가지죠. 1월달에 일주일 만에 4,300만 달러씩 들어오던 돈들이 3월달엔 오히려 5,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월달에 나온 그 상품 분류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SEC가 XRP를 상품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 3월 17일에 나온 거는 행정적인 해석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XRP를 상품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고, 중요한 발표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의견들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게리 갠슬러 같은 새로운 SEC 위원장을 앉혀버리면 다시 한번 또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본다라면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연방법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거죠. 이건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새로운 SEC 위원장이 와도 이 법에 적혀 있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큰 기관들 수십억 달러 투자할 때 사내 법률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률팀이 과연 뭘 볼까요? 지금 정부 의견이 아니라 이 미국의 법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법에서 XRP는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기관의 큰 자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인 거고, 정식적인 이름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떤 코인이 상품이고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상품으로 분류된 코인은 CFTC라는 기관이 감독하게 해주고요.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은 SEC가 감독하도록 역할을 나눠줍니다. 이 법이 통과만 돼준다면 XRP의 상품 지위가 영구적인 연방 법안이 된다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아니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임을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용한 겁니다. 큰 돈을 가진 기관들이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걸 이해하시면 왜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엄청 강력한 폭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40%, 60%, 80에서 100%까지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리플이라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남는 돈들, 이 시장의 유동성들이 이 메이저급 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아니, 이 클래리티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당연히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소름 돋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JP 모건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협상적인 쟁점이 원래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지금은 9개에서 10개가 줄어들어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남아있는 협상적인 쟁점이 2개에서 3개까지 줄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논쟁이 뭐였었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문제. 이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2개 숙제 중에서 10개를 끝냈고 나머지 2-3개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도 난제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까지도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더 중요한 소식이 있죠.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패트릭 위트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타협안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협상단이 나머지 장애물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전 같았으면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보였던 문제들,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말 정도가 아니라요. 이 백악관 실무 담당자의 직접적인 발언이에요. 무게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건 다른 채널에서 거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이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죠. 추가 위원 임명을 기다리지 않겠다. 미국의 국민을 위해서 규제 제정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면 CFTC가 디지털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주 기관이 됩니다. 그 기관의 수장이 나는 준비가 됐다,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기관장이 빨리빨리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렬들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건데,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SEC 위원장 폴 애킨스,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까지도 미국의 3대 금융규제 수장들이 모두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정치적인 정렬 자체가 지난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4월 11일에 직접적으로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 법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한다, 그럼 암호화폐 관련된 입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4월 하순으로 잡히고 있고, 여기서 마크업이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인 건데,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상원 본회의 투표로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5월까지 안 된다, 그럼 남은 의회 일정상 올해 통과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월 하순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 핵심 쟁점이 2-3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백악관 실무자가 타협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죠. 3대 규제기관 수장들은 모두 다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원 본회의로만 넘어가준다.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투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후속 뉴스 든 대로 빠르게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스탠다드 차터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제프리 캔드릭 측에서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전제로서 2026년 XRP 목표가를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의 근거가 뭐냐?
법 통과됐을 때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주면서 XRP ETF로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의 시나리오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는 통과 확률은 대략 50에서 55%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반반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4월 15일 XRP 현물 ETF에 하루 만에 1,7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1주 만에 가장 큰 하루 유입이 나온 건데요. 아직 법도 통과 안 됐죠. 근데 이 정도 움직임이 먼저 들어온다. 이렇게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일부 기관들이 미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막상 클래리티 법이 통과됐을 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리플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리플을 좋아하고요.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히 좋아하고 또 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해서 보셔야 될 시기에 너무 리플 하나에만 몰입하시는 건 아닌지 이미 양옆에 있는 모든 코인들 지금 시장을 앞서가지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만 제자리고 또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하시는 리플은요. 이 코인 시장 속에 있는 리플이지 리플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리플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리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시장인데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중요한 매도 타점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지만요. 반대로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타점 1830원 라인에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수 체결이 완료된 뒤에는 이렇게 단기 고점 라인에서의 목표 타점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또 신기한 건요.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오고 지루할 때 오히려 리플 흐름이 안 좋다는 거는 나머지 알트 시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리플 위에서 오히려 단기 알트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리플을 추가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대응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 리플 한 가지만 몰입을 하시다 보면요. 오히려 시장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 리플만 보려는 습관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최고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고점 대비 40% 아래에 있고요. XRP는 어떤가요? 60%가 빠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이 국내 증시마저도 지금 6200선까지 올라왔어요. 이 주식시장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코인 시장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지금 XRP를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은 미국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했을 때 40% 낮은 수준이고요. 이더리움은 52%가 났습니다. 금도 고점 대비 12% 빠졌고요. 은 같은 경우는 34%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이 모든 자산에 골고루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자산에만 선택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걸까요? 이번에 암호화폐 분석 그룹 엑스윈 리서치 재팬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팀에 따르면요. 이 자금 흐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고 해요. 보통 원유 시장에서 시작해서 달러랑 금리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암호화폐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리기 경주에서 선두주자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돈도 자산군마다 도착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말인데요. 지금은 주식이 먼저 도착한 상태고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뒤에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대로라면은 지금 비트코인과 XRP가 빠져있는 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겠죠. 아직까지 순서가 안 왔다 이런 뜻에 가깝다는 거고 물론 이건 하나의 분석 프레임이고 또 반드시 이 순서대로 움직인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패턴을 봤을 때 주식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실제로 빨라질 수 있는 건지 이 매크로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측의 최측근 연준이사 스티브 미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하가 3차례 있을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금리 인하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요. 그 돈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세 차례나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숫자로 보여요. 이 방향성 자체가 금리 인하로 잡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시장에서 예상치가 21만 3천 건입니다. 이것보다도 예상치가 하회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해고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예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어떨까요? 아직까지 튼튼하고 좋다는 신호겠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고용이 탄탄하니까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줄어들었고 그래도 올해 안에 3번 정도 내릴 거다 이런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급하진 않지만 가는 방향성만큼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암호화폐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내일 폭등할 재료는 아니겠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할 수 있는 유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엑스윈 리서치 재팬 분석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주요 거래소 내부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해요. 가격이 아직 주요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기반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겉으로 조용한데 그 안에서 뭔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BT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XRP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극적인 규모로요.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클래스노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10월 거래소에 약 37억 6천만 개의 XRP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약 16억 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거래소에 코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사람들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XRP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무엇을 뜻하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떨어진 가격에 조용히 사서 거래소 밖으로 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럼 이 코인을 사서 빼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크게 세 부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XRP 현물 ETF 운용사들. 작년 11월 출시된 이후로 7개 ETF가 누적 10억 달러를 넘긴 상황이죠. 이 ETF들이 매수한 XRP는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 수탁업체의 지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보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면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OTC 데스크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조용히 물량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거래소 이용자들의 출금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더 있어요. 2026년 1월 첫 5일 동안에만 약 8억 개의 XRP가 거래소를 빠져나갔고요. 3월 10일 하루에만 7억 3,800만 달러 규모의 XRP가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지갑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로 옮겼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 의사가 확실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나타났던 마지막 시점이 언제였냐? 2024년 XRP가 0.5달러에서 3.65달러까지 560% 상승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거래소 잔고가 이 정도로 빠르게 줄어든다? 구조적으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확실한 팩트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4월 말에 두 가지 이벤트가 겹쳐 있죠. 그 첫 번째가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입니다. 여기서 마크업이라는 거는 법안을 수정하고 투표에 붙이는 단계를 말을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상품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인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XRP를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기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먼저 들어가고요. 암호화폐는 시차를 두고 따라오는 흐름들, 또 그 사이에 거래소에서는 XRP가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 물량들은 기관이랑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요. 지금 가격이 빠져 있다는 것만 보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주식이 먼저 올라가고 또 암호화폐가 따라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자금 흐름의 순서인 거고 지금은 그 시차 안에 있습니다. 주식 올랐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오를 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RP 거래소 공급량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월 후반 클래리티 액트랑 FOMC 일정까지도 겹치는 구간이 올해 상반기의 가장 핵심적인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생각할수록 시장도 쉬워집니다. 지금 알트 장세가 맞죠. 그래서 리플이 안 좋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냥 리플이 좋고 앞으로도 무조건 XRP만 쳐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알트 장세라고 만약에 느껴지는데 리플을 기다려온 시간이 아까우시다면 아주 낮은 일부 비중에 대해서만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 수익 실현의 재미를 느끼게 되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대응 방법과 어떤 전략들이 효율적인지 알고 가는 게 더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 정보방에서는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종합방에서는 이 단기 타점에 대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야를 키우셔야 되는 거죠. 리플에 대한 시야만 키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봐야 될 시장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주 적은 비중이라도 이렇게 낮은 비중으로 수익 실현에 대한 연습을 해보고 또 재미를 느껴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한 가지 제안을 냈어요. 여기서 제안이라는 말은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이런 단계란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연준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바로 패드나우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요, 미국 은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나라 밖으로 돈을 보내는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간 회사,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열쇠예요. 왜 중간 회사 한마디가 중요한 건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원래 은행들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보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 바로 XRP죠. 근데 지금까지 리플은 미국 연준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식적인 은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한 가지 큰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줄여가지고 OCC라고 부릅니다. 이 OCC가 리플한테 국가신탁은행 자격을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말은요,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조건만 맞추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리플이 이제 정식적인 은행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연준의 마스터 계정입니다. 여기서 마스터 계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준의 중앙 금고에 직접 계좌를 여는 건데요. 이 계좌를 가진 회사는 미국 결제망에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다른 은행을 거치지도 않고요. 리플은 지금 이 계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인 거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한 크립토 평론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미 패드나우에 연결된 회사들 중에 70%가 리플의 기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MQKE라는 평론가가 공개한 자료이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팩트가 아니라 업계에서 나온 추정치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맞다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리플은 아직까지 정문으로 못 들어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길목에서 조용히 발을 걸쳐놓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데 리플이 최근에 리플 트레저리라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죠. 이건 회사 재무팀이 쓰는 도구예요. 무슨 말이냐? 기업의 자금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 하나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XRP를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스템이 조용히 퍼지면은 언론 발표 없이도 기업들이 실제로 XRP를 쓰게 됩니다. 큰 뉴스가 안 나와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전부 리플에게 좋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제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빼먹으면 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준 측에서 낸 제안은요,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이 중간 회사를 끼워가지고 국경 결제를 한다는 거는 리플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리플 없이도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기존의 대형 은행들, 그 중간 회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크립토 슬레이트라는 해외 매체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은 무조건 리플의 승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플이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되실 텐데, 리플은 이미 은행 면허 단계까지 갔습니다. 마스터 계정 신청도 이미 들어가 있죠. 패드나우 제공자 대부분이랑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 또 어디 있나요?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따라오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리플이 은행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은행들의 배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서부터 제 추론이 섞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준의 4월 8일 제안은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 절차랑 리플의 마스터 계정 심사가 맞물리는 구간들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략 올해 여름쯤인데 그 구간이 XRP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건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일정표들이 그 시기에 겹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번 일정이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뭘 하셔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판단 영역인 거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호재 기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 지점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플의 마스터 계정 심사 결과, 또 다른 하나는 연준 제안의 의견 수렴 결과, 이 호재는 많아도 진짜 방향을 만드는 지점들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페르나우 제안은요, 리플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플은 이미 은행 면허랑 기술 연결 양쪽에서 경쟁자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이때 XRP 홀더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스터 계정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은 XRP 가격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차분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위험한 매매 습관 중 하나가 뭘까요? 내가 매수한 가격을 매수 가격 기준으로 보는 이런 습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시장의 특성상 내가 매수한 매수 가격을 신경 써주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 전부 다 놓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손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시장 흐름에 맞는 알트라거나 메이저 코인들 활용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들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너무 좋은 알트 시장이 맞습니다. 내가 너무 리플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닌지, 지금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리플만 안 간다라고 해서 시장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리플, 단기 종합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아라그치라는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미국과 이란은 지금 2주짜리 휴전 상태인데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상선에 길을 전부 열어주겠다라고요. 이렇게 못을 박아 말을 한 겁니다. 호르무즈가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오는 가장 좁고 또 가장 중요한 바닷길인데요. 또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무역선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 이 한 나라의 외무장관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한 발 양보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정도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겠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측에서 곧바로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열었다.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평소에 누구한테 감사하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특히 이란 같은 적대국한테는 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 미국도 더 이상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신호로 충분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톤을 낮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여기서 같은 날 트럼프 측에서 다른 자리에서는 미국이 해상봉쇄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뉴스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차분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외교라는 건 원래 양쪽이 동시에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한쪽이 먼저 양보하면은 다른 쪽은 일단 강한 척을 해야지 합의문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더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봉쇄 카드를 잠깐 더 들고 있는 건요. 미국이 협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전략과 전술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양쪽 모두 진짜로 다시 전쟁을 켤 마음, 이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겠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뉴스에서 해협이 열렸다고 하는데 정작 호르무즈를 지나가던 배들 중에 일부가 잠깐 뱃머리를 돌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통이라면 이게 나쁜 신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보수적인 움직임들 때문에 유가가 미리 한번 살짝 올라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합의 발표가 나오거나 휴전이 한 번 더 연장된다. 그러면 눌려있던 가격들 한꺼번에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폭등하는 이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살짝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때 만들어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모양이 호르무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비트코인이랑 리플의 호재인지 풀어드려 보자면요. 호르무즈가 진짜 인정되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국제유가죠. 유가가 안정되면 전 세계 물가 부담이 한풀 꺾일 거고 물가가 잡히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들에 다시 한번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겠죠.
위험자산의 대표 선수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리플 XR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에서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이 매듭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풀려갈 때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 코인 잔고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이런 길을 닫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2020년 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솔레이마니 사건이라는 큰일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때도 몇 날 며칠 동안 시장은 공포에 떨었었고요. 근데 양쪽이 진짜 전면전 대신에 몇 마디 말로써 마무리 짓고 나면서 그의 비트코인은 결국에 역사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19년 호르무즈 유조선 공격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출렁였었죠. 사태가 봉합되는 모양이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 자산은 다시 위로 향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그때랑 100% 똑같이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는 힌트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터질 때 무섭지 풀릴 때는 거의 항상 시장에 불을 지펴왔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정리드려 보자면요. 미국 동부 시각 기준 21일,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에 2주짜리 휴전 시한이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양쪽 분위기를 봤을 때 시한이 그냥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이 새로운 합의 발표라거나 또 휴전 연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양쪽 전부 다 진짜 전쟁을 다시 켤 만큼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외교 라인에서도 또 시장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읽히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발표가 나오는 그 순간 이 비트코인과 리플은 강력하게 힘을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단기 급등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랑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공포에 흔들려서 좋은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한이 다가오면서 잠깐씩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에 자릴 수 있다는 이런 시각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던져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남겨두시되 발표 직전 흔들림을 분할로서 받아내는 이런 전략들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한 거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휘둘리는 사람보다는 그 뒤에 흐르는 진짜 자금의 방향성을 보는 사람들, 결국에 이런 구간에서 가장 큰 열매를 가져가게 되시겠죠. 몇 날 며칠만 조금 침착하게 지켜보시면요. 충분할 겁니다. 만약에 21일 이후에 합의 발표가 진짜로 나오는 순간 우리 리플과 비트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리플 탓을 하기 전에 리플의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친 적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시각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리플이 안 간다. 리플 이거 다시 상승하긴 하냐. 리 또 속이다. 이 답답함에 의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과거 리플이 상승은 했었지만 내가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했던 게 아니었던 건지 또 다시 이전 단기 고점이 찾아올지 현실적인 상승 구간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투자 시장은요. 내가 싫어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리플이 어땠죠? 4,900원, 5,000원까지 돌파했을 때 그때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 못했던 이런 기억들 싫다고 덮어두시면은 다음 단기 고점 찾아왔을 때 또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될 거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얼마까지 상승하면 매도해야지 계획을 하시더라도 그 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막상 그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리플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 안내드리고 지난 4,850원 라인에서도 매도하고 나왔었죠. 이유가 뭘까요? 상승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데 눈치 보기 매매 욕심 때문에 상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과거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지 다음 반등 시점에 현실적인 고점 라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재산이 1조 달러를 넘깁니다. 1조 달러면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약 1,48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이 680조니까요. 한 사람의 재산이 이 나라 예산의 2배가 넘는 상황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조만장자가 되는 순간 과연 도지코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140원 부근에 있는 도지코인이 과연 이 가격에 계속 머물 거냐 오늘 그 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초 블룸버그 로이터랑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시에 보도했었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SEC의 상장 서류를 비밀리에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목표 시점은 6월 달이에요.
5월 말에 공식 서류 내고 6월 셋째 주에 공모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놀라운 건 규모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최대 1조 7,50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 규모는 750억 달러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지금까지 역대 최대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가 2019년 290억 달러를 모았거든요. 스페이스X는 그 2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개인한테는 과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은 약 42%에서 44% 사이로 추산이 됩니다. 핀테크 분석업체 피치북이 내놓은 수치이고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스페이스X 지분 가치만 7천억에서 7,700억 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테슬라 지분 15%, 뉴럴링크 지분 50% 이상, 보링컴퍼니 최대 주주 지위까지도 전부 다 합쳐봤을 때 포브스가 현재 추산하는 순자산가치 8,230억 달러에서 상장 이후에 가볍게 1조 달러 넘길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탄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셈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머스크가 부자 된다고 도지코인이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 안 드리고 최근에 실제로 바뀐 것들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올해 3월달 미국 SEC랑 CFTC가 공동으로 도지코인을 공식 분류했었죠. 뭘로 분류했느냐?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고 도지코인이 이제 법적으로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밈코인이라고 놀림받던 도지코인이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단순하게 이름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상품으로 분류되면 ETF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훨씬 더 투자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ETF까지도 이미 나왔어요. 올해 1월 22일 21 쉐어즈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나스닥에 도지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습니다. 티커명은 TDOG고요. 이 ETF는 도지코인을 1대1로 실물 부여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 ETF를 사면은 운용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도지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ETF가 도지코인 재단이 직접 보증한 유일한 ETF라는 점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도 도지 ETF를 냈었지만요. 이 도지 재단 공식 보증은 오로지 TDOG 뿐입니다. ETF가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도지코인을 사려면은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복잡한 과정들 거쳐야 됐었죠. ETF가 있으면 주식 사듯이 증권 계좌에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거고 ETF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운용사가 실제 도지코인을 시장에서 매수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자동으로 매수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드리자면 도지코인은 올해 들어서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식 자산 인정, 나스닥의 현물 ETF가 상장됐다는 점,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변화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엑스머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솔직히 저도 조금 실망했어요. 3월 10일에 머스크가 직접 발표했죠. X 플랫폼에 결제 기능을 넣겠다. 4월부터 공개 베타를 시작하겠다고요. 비자랑 제휴해서 직불카드도 만들고 잔액의 6% 이자도 주고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 내용 어디에도 도지코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엑스머니가 순수하게 달러 기반의 법정화폐 결제 서비스로 출시가 된 건데 그때 도지코인이 잠깐 8%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죠. 기대감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머스크가 엑스머니 발표 직후에 제3자가 올린 엑스머니 로드맵 전망을 리포스트했는데 거기에 향후 추가될 기능으로 대출, 머니마켓 계좌, 그리고 크립토 통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머스크 본인이 직접 크립토를 넣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요.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지원이 2026년 후반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 이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X 플랫폼의 월간 사용자가 6억 명이라는 거. 만약에 여기서 엑스머니에 도지코인 결제가 들어간다. 6억 명이 쓰는 어플에서 도지코인으로 팁을 주고 결제하고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건 도지코인 역사상 가장 큰 실제 사용 사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만약이에요. 하지만 그 만약이라는 무대가 이미 깔리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면 도지코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크게 뛰는 시기랑 도지코인 가격을 겹쳐봤을 때 상당히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2021년 초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머스크 재산이 급증했던 시기 도지코인은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머스크 재산이 다시 급등했을 때 도지코인은 115% 올랐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면 도지코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크게 뛰는 시기랑 도지코인 가격을 겹쳐봤을 때 상당히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2021년 초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머스크 재산이 급증했던 시기, 도지코인은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머스크 재산이 다시 급등했을 때 도지코인은 115% 올랐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되면 이 사람의 자유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테슬라 주가 관리, 정부 효율부 논란, X 플랫폼 적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죠. 근데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넘긴다. 재정적으로 거의 무적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더 과감하게 리소스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추론이에요. 하지만 머스크라는 사람의 성격과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이 비합리적인 추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지 가격은 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누구도 확정할 수 없겠지만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랑 전문가 전망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도지 가격이 150원 돌파 일보 직전이죠. 지난 130원 구간부터 상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실제로 이제 겨우 상승 초입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1달러, 즉 1,500원 도달하려면은 시가총액이 1,685억 달러가 돼야 돼요. 지금 가격 기준 10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쉬운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도지코인은 과거에 24시간 만에 800% 오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이체뱅크는 X 플랫폼의 결제 통합을 근거로서 800원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봤고, 코인피디에 같은 분석 플랫폼은 다음 반감기 사이클인 2027년 그리고 2030년 사이에 도지코인 1달러, 1,500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6월달 스페이스 X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조만장자 반열에 올라간다. 머스크 관련된 자산 전체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때 도지코인은 TDOG ETF를 통한 기관자금 유입, SEC 디지털 상품 분류라는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엑스머니 크립토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게 되면서 최소 250원에서 500원 사이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도지코인의 과거 패턴을 보면 촉매제가 겹칠 때 한 번에 100% 이상씩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그 촉매제들이 6월달 기점으로 동시에 모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전체 상황이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이야기겠지만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도지코인 혼자 갈 순 없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까지도 약 2달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등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도지코인을 둘러싼 환경은 올해 들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이 모든 변화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인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된 이후에 도지코인 말고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생태계 자산들 같이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봐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 웃게 되는 시장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시장이라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들 상승이 잘 나오고 또 알트로 빠르게 시장을 대응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의 평단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괜히 매매를 잘 못할까봐 이 두려움에 의해서 리플을 가만히 보유만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리플이나 도지코인이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만족감과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내 매수 가격에 대해서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전 단기 저점들, 예를 들어서 리플 기준으로 봤을 때 1,800원일 때 반등 나왔다.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2,700원까지만 상승해도 50% 넘는 상승입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150원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 그러면 300원까지만 상승해도 100%가 넘는 상승입니다. 여기서 평단을 낮춰나가고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 거고, 반등 나왔을 때 내 매수 가격보다 안 올라왔네, 이런 마인드로서 계속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결국에 최근 움직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